나이스 화면으로 보시면 뭐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인데 지금 우리 2차 지필 평가 볼 때니까 이 작업은 필요 없지 않나 이제 하실 텐데 원래 1차 지필 보기 전에 이 작업을 했어야 되죠. 자, 이제 저는 3학년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종합고기 때문에 일반계, 공업계 막 섞여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공업계 종합고에서 공업계 학과, 기획과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할 거예요. 도제학교 교육관리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가 도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도제반이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 뭐 하루 이틀을 실제 그 기능과 관련된 업체, 회사로 나가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은 똑같은데 산업체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성적 처리를 도제반인 학생과 아닌 반인 학생들의 성적을 따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수강자 수를. 그럴 경우에 얘는 단위수와 과목이 같기 때문에 편성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성적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이스한테 살짝 얘는 도제반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등록했을 때 여기 지금 보통 교과부터 전문 교과를 배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항공기 기체 제작과 관련해서 도제반 아이들이 그 업체에 가서 배워요. 근데 반을 분리한 거죠. 2반 아이들은 학교에서 듣고 3반 아이들은 도제반이에요. 그러면 3반 아이들에게 도제반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등록하는 순간에 해당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반반이냐 도제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공기 기체 제작에 대해서 2개 반이 이 과목을 듣는데 한 반은 도제반이다 라고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서로 다른 과목으로 인지해서 2반 학생들과 3반 학생들이 수강생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되고 성적 처리를 따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제반이 없다. 그럼 이 작업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일반 학과라든지 그 외의 학과 애들은 여기 두 번째부터 시작하게 되죠. 카드 학과 코드 관리. 자, 카드 학과 코드 관리 하면 우리 학교의 계열만큼 이제 나와요. 여기는 종합고등학교 2개가 계열이 설치된 종고니까 2개로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이게 코드 없이 계열만 있을 거예요. 일괄 부여하시면 되고 한 자리로 부여가 됩니다. 한 자리. 자, 카드 과목 코드인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아까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학생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 쭉 들어와요. 쭉 들어오는데 이제 과목 코드는 공란으로 들어오거든요. 과목 코드는 공란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학년을 쭉 부여한 다음에 제가 2개 과목을 놓쳤어요. 2개 과목을 편성했더니 얘네는 코드가 없죠. 그럼 이때는 다시 일괄 부여하면 제일 쉽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괄 부여하면 돼요. 이 과목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적 파일을 업로드할 때 지필평가의 경우 OMR 카드를 업로드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2자리로 편성이 되는데 굳이 수행평가 때는 이 과목 코드는 의미는 없어요. 지필에만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능력 단위는 편성이 되는데 얘는 어떡하냐. 상관없어요. 그냥 다 일괄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여도 영어 듣기 평가를 보잖아요. 그때는 과목 코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수행평가도 지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부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지금 3학년이고 지금 편성은 다 해놓고 이제 처음 이제 3월 말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말에 다 편성해 놓고 이제 일괄부여를 하는 거죠. 저장, 첫 페이지하고 저장.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2학년과 3학년이 같이 듣는 무학년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공기 기체 제작이라는 과목이 3학년에도 제가 편성을 했는데 2학년에도 편성을 했어요. 항공기 기체 제작. 근데 얘는 다행히 6단이고 3학년은
4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다르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3학년 따로 2학년 따로 성적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6단이고 같이 듣는다. 정말 2학년, 3학년이 시간표 이동 수업해서 같이 듣는다. 성적을 같이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목 코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3학년이 3번이면 2학년도 3번이어야 돼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걔네만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뭐 없는 번호로 똑같이 맞춰준다든지 그중에 뭐 빠른 번호로 맞춰준다든지 하시면 돼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과목 코드를 다 카드에 대해서 부여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 보이죠? 도제라고 찍혔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똑같이 항공기 기체 제작이 있는데 얘는 그룹이 아무것도 없고 밑에는 도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단위수가 같고 과목명이 같으면 성적을 같이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제반은 기업체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다른 능력 단위를 뭐 가져올 거예요. 단위수는 같지만. 자, 그랬을 때 도제반인 아이와 아닌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다 뭐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서로 다른 과목이라고 이제 인지하게 되고 과목 코드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항공기 기체 제작의 학생 선택은 여기가 세트, 도제가 붙은 거 세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실무 과목까지 편성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성적 처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사전 작업이죠. 자, 그다음에 성취 평가 기준 관리는 지금 지필평가 출제 기간이니까 1차 전에 또는 2차 처음 보시는 경우에 성취 평가 기준 관리를 쓸 수 있죠. 이거 뭐냐면 예전에는 그 문항 정보표를 엑셀이나 별도에서 작성한 다음에 결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이스에 문항 정보표 기능이 있죠. 그래서 모든 문항 정보표를 나이스에서 작성하려면 우리 성취 평가 기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교과의 보통, 그러니까 일반 계열 학과의 보통 교과나 전문 교과에서도 기초 과목들, 중요한 수능을 보는 중요한 과목들은 이미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 학폭과 작문은 이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학교가 성취 기준을 조금 수정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성취 기준 연계 자료 클릭해서 이 중에 데려올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데려와서 여기다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하고 저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체크된 채로 저장이 되고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라고 붙죠. 이건 우리 학교에서 재구조화한 재구성한 이제 성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사용이 되면 이 체크박스를 못 지워요. 지금 안 썼으니까 삭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항정보표에서 얘를 불러다 썼다. 그럼 얘는 체크박스가 사라집니다. 그냥 삭제할게요. 자, 그럼 전문 교과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문 교과에서도 보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성취 기준이 없다고 뜨죠. 아마 상업경제나 뭐 이런 일부 과목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로드를 하셔야 되죠. 업로드. 일괄 업로드 할 때는 샘플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빈 양식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작성해둔 그 성취 기준을 복사해서 붙여놓겠죠. 지금 보면 달랑 이렇게 셀만 알려줘요. 여기다 영역이랑 성취 기준을 우리가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괄 업로드 했는데 아까 샘플 엑셀 다운로드 받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붙여넣은 것을 업로드 할 거예요. 자, 이제 쭉 따라오죠. 영역명하고. 그래서 일괄 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으로 쭉 달아오고 체크박스 살아나죠? 이제 삭제하거나 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이제 등록해 놓고
이제 선생님들은 본인 거를 하기 위해서 지필평가의 문항정보표 이제 이거 작성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교과 선생님들은 3월 달에 무엇을 하냐면 반영 비율과 만점 관리를 하죠. 지금 선생님들도 다 하셨을 겁니다. 3월에서 4월 초에. 내가 화법과 작문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여기 메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필평가 과목관리라는 게 있고 수행평가 영역관리가 있고 반영비율 만점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지필평가 과목관리는 우리 성적처리 선생님이 다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평가표를 평가 계획표를 보시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일일이 등록해서 이 교과목의 지필평가 보는 것들을 다 옆에다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과목의 1차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이 몇인지를 내가 수작업하다 보면 틀릴 확률이 높죠. 우리 학교는 과목이 몇 개 안 돼서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쓰지만 또는 교과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학교는 드물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도 내가 교과 담당 교사 입장에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수행평가를 직접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 일괄 적용 버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기계과에서도 학법과 작문을 가르치는데 전자과에서도 학법과 작문 가르친다. 그럼 과마다 이거 수기 등록하다 보면 띄어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실수하거나 오타가 생겼어요. 그러면 성적 처리 담당자가 수행평가 성적 마감할 때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얘가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영역이 다르니까 실제로 말하기, 글쓰기 2개 영역만 떠야 되는데 뭐 말 한 칸 띄고 하기 해가지고 3개 영역인 것처럼 물론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적을 같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 적용하게 되면 학과로도 복사할 수 있는데 여기다 내가 한 개 등록하고 저장하면 일괄 적용은 어렵고요. 추가해서 저장하기 전에 일괄 적용하면 학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일괄 적용은 못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필평가 과목관리에서는 지필평가 반영 비율을 넣고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넣고 해도 되지만 대부분 교과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안내할 때는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등록해 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하시죠. 저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보통 교과들은 그냥 심플합니다. 지필평가에 자, 지금 잘못된 거 찾으셨죠? 지필평가 한 번 보고 수행평가 보니까 이게 80%예요. 이거 80%면 나중에 난리 나죠. 1차 지필평가만 성적 처리할 때 모르고 있다가 기말에 하려고 보니 얘네가 80%라서 성적 산출을 학기 말에 못해요. 반드시 1차 지필 볼 때 각 교과 선생님들이 맞게 하셨는지 성적 처리 담당자는 이 전과목 출력을 이용해서 이거 정말 100% 맞는지 보시는 게 나중에 조금 틀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추가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 지필 2차 지필 평가 볼 거고요. 학기말 반영 비율 20, 과목 영역 만점 100점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 화법과 작문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가 100이 딱 되는지 봐야 되죠. 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꼭 100이 되는지 보라 하시고 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유의할 것은 뭐 전문 교과도 다 똑같이 100 본인이 본인 시험 패스만큼 하면 되고 이제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필을 한 번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100 보시고 이제 얘는 2차 한 번에 수행평가 아주 큰 점수에서 그냥 100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실무 과목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능력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은 과목이죠. 과목은 지필로 보게 됩니다. 여기 등록하게 됐을 때 빅데이터 분석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필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가 1차냐 2차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1차 지필이나 2차 지필은 학기말 반영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붙은 거 능력 단위입니다.
전문교과 실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은데 성적 처리 선생님이 보통 교과 선생님이면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과목의 대단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단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영어의 말하기 능력단이다. 영어의 뭐 글쓰기 능력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단위는 수행평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과목명은 지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실무 과목을 지필을 안 보고 수행만 1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능력 단위에 대해서만 반영 비율을 주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능력 단위의 반영 비율은 반드시 100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큰 문제는 어렵게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항공기 기체 제작이 저희 실무 과목이었어요. 자, 실무 과목인데 학생 선택하고 항공기 복합재 가공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갑자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제반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항공기 기체 제작이 2개가 떠야 되는데 하나만 나타나서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항공기 기체 제작을 지필로 보고 요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수행평가예요. 자, 학생 선택이라는 능력 단위와 항공기 기체 복합재 가공이라는 2개 능력 단위가 있는데 이 학생 선택이 되게 생소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건 아까 도제반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듣는 아이들과 다른 능력 단위를 배울 수 있는데 단위수를 맞추다 보니까 학생 선택이라고 넣은 거고요. 나중에 성적을 가져오면 바꿔 넣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의의 능력 단위를 편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능력 단위 각각 요 에스터리스크가 하나의 능력 단위인데 이 능력 단위는 반드시 100%여야 돼요. 얘는 2개의 능력 단위가 있고 각각이 100%입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될 때는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또 100이 돼야 되죠. 이거는 학기말 산출을 위한 반영 비율이고 여기는 각각 능력 단위의 반영 비율인데 왜 능력 단위의 비율이 100%가 돼야 하냐면 국가직무능력 이수상강은 자격증에 성취도 A, B, C, D, E도 찍히고요. 이수 시간이 찍혀요. 즉 능력 단위가 곧 성적으로 해서 자격증란에 찍히기 때문에 그 성적 산출을 위한 반영 비율이 10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그림으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굳이 또 보여드린 이유는 능력 단위 하나에 수행평가를 2종류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능력 단위는 반드시 합이 100이 돼야 된다 그랬죠. 즉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실무 과목은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능력 단위 하나와 분석용 데이터 탐색이라는 능력 단위 하나, 2개를 하는데 빅데이터 수집을 다시 평가 영역을 2개로 잡을 수 있어요. 비중이 커서 시간수를 배정할 때 비중이 커서 2개를 배정했다 그러면 이 2개는 뭐 30에 70을 하던 40에 60을 하던 저처럼 50에 50을 하던 이 합이 100이 돼야 돼요. 즉, 요 능력 단위 하나가 100, 분석력 데이터 탐색이라는 능력 단위가 100. 그리고 얘네가 수행평가로 산출할 지필과 합이 100. 그래서 이게 각각이 1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성적이 어떻게 찍히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으로 4단위에 대해서 A, B, C, D, E가 찍힐 거고요. 자격증란에는 빅데이터 수집 몇 시간 A, B, C, D, E, 분석력 데이터 탐색 몇 시간 A, B, C, D, E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즉 성적이 3개로 찍힌다. 제일 위에 실무 과목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밑에 능력 단위는 자격증란에 찍힌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해둔 것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2학년 거는 지금 제대로 동작이 돼서 2학년에 보면 항공기 기체 제작 요건 일반반, 항공기 기체 제작 도제반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수행평가를 한다고 치면
등록할 때 이렇게 실무 과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 능력 단위가 뜨죠. 그리고 도제반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얘네는 도제라고 붙은 과목과 능력 단위를 뜨죠. 이게 정상인데 지금 제가 3학년은 어떤 단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도제반과 일반반을 매겼을 때 그 얘기고요. 네,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제 학년 초, 그러니까 1학기 학기 초 3월에 1차 지필을 보기 전에 해야 할 일, 카드 학과 코드 관리하기, 그리고 이제 도제 학교 그룹 관리, 우리 학교에 도제반과 일반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반을 일반반과 도제반으로 분리하는데 일반반은 굳이 선택 안 해도 돼요. 도제반만 선택하면 나머지 개 도제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뜹니다. 자, 그리고 학생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항공기 기체 복합재 가공이라는 과목은 도제반이나 우리 일반반이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능력 단위는 상관이 없는데 기업체로 나가는 아이들은 이제 능력 단위가 또 다르다거나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일단 학생 선택으로 두어 놓고 마지막에 학기말 성적 처리해서 이제 그 기관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이제 학생생활, 자격인증, 국가직무 등의 표준 이순 상황에서 학생 선택 추가를 해서 실제 기업에서 배운 능력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카드 과목 코드 등록, 자, 두 자리로 하게 되고, 자, 무학년제는 과목 코드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자, 무학년제는 과목 코드 부여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 계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성적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괄 부여하면 쉽다. 일괄 부여하면 두 자리로 된다. 그다음에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조회 아까 설명드렸고요.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통 교과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 교과는 해야 되고 성취 기준이 이미 사용됐으면 삭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살 수 있고 이제 수행평가 영역 관리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취 기준을 불러올 수 있다. 이거 좀 이따가 제 화면으로 볼게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지필평가에서 문항정보표 때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고사관리부터 이제 선생님들 성적 처리 담당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필평가, 고사관리. 자, 이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4월 지필평가 보기 전에 하죠. 보통 4월 초에. 자, 1차 지필평가는 학기 말에 반영이 돼야 하고 시행 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자, 2차 지필평가는 학기 말에 반영돼야 하고 7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자, 추가하면 여기 이제 정렬 순서라는 게 있는데 처음엔 공란으로 나와요. 처음엔 공란인데 얘네를 1번, 2번 했을 때 1번이 먼저 뜹니다. 선생님들의 본인의 과목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할 때 1차, 2차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문항정보표 탑재할 때도 그렇고 뭐 정답 등록할 때도 그렇고 같은 얘기네요. 근데 지금 2차 보는 시기에는 2차인데 계속 1차가 먼저 뜨니까 2차 선택하면 힘들잖아요. 2차를 위에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정렬 순서를 1차를 2로 바꾸고 2차를 1로 바꾸면 위에 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지필평가 과목 관리는 아까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지필을 보는 비율 넣고 수행평가에서 영역 넣고 해도 되지만 반영비율 만점 관리가 쉽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이 지필평가 과목 관리를 하고 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지만 성적 처리를 하고 나면
과목 만점하고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나타납니다. 이건 언제 써먹냐면 우리가 학교 인정점, 자체 인정점 부여할 때 우리 학교의 평균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넣는 것이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차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아니고 성적 일람표의 평균은 이미 반올림 되거나 밑에서부터 올라온 점수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원점수 그대로 산출한 점수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습니다. 그래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얘기고요. 수행평가 영역관리는 지필과 합쳐서 반영 비율이 꼭 100이어야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안 되면 학기말 성적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고요. 아까 일괄 적용 설명드렸죠. 일괄 적용을 하면 이 영역명을 탁과에 일괄로 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반영 비율 만점 관리 꼭 100인지를 봐야 된다. 지필과 수행을 합쳐서 이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능력 단위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다시 교육과정과 연관 짓자면 전문교과 2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아까 성공적인 직업생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을 하고 이 전문교과 2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교체 편성할 경우에는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으로 갔을 때는 일반 선택의 성적 산출 5단계 9등급. 진로 선택으로 가져갔으면 3단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BC 3단계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능력 단위 편성할 때 실무 과목은 이렇게 아까 에스터리스크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이랑 항공기 제작. 근데 기초 과목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에다가 능력 단위를 편성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단계에서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이 예를 드는데 저희 아까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의 형식인데 나는 이 정보통신이란 기초 과목에 꼭 능력 단위를 넣고 싶다. 능력 단위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게 열리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뜹니다. 그랬을 때 이 역시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 합이 100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얘를 등록하고 몇 퍼센트로 할 거니 30에 70이던 40에 60이건 이 능력 단위의 비율이 1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초 과목의 능력 단위를 편성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 연계성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행평가 등록 단계에서 하시면 되겠다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도제반은 이제 성적 처리 수강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도제를 등록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열어준다. 그 얘기고요. 네, 계속 그 예시를 화면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자료를 지금 화면 캡처한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 100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좀 그림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제일 위에 에스터리스크가 없는 게 실무 과목이죠. 실무 과목에 대해서 전체 반영 비율이 합이 100인데 이제 지필, 수행 해서 100인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능력 단위 하나, 이 능력 단위 하나 역시 합이 100. 에스터리스크가 하나의 능력 단위라 그랬죠. 하나의 능력 단위에 두 개의 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비율이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능력 단위는 하나가 평가 영역 그대로 통으로 쓰면서 100. 그래서 각각이 다 100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교과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다 했고 성적 처리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사전 작업도 이제 확인 절차가 끝났어요. 그럼 일단 1차 지필을 본다. 그럼 1차 지필을 OMR 올릴 것이고 지금 2차 지필을 본다. 그럼 2차 지필 올리겠죠. 자, 올릴 때 OMR 카드 리딩하면 CSV 파일로 리딩이 되는데 걔를 업로드하고 간혹 얘네가 카드 학과 코드나 과목 코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고사 영역란이 없음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파일 이관도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무학년제일 경우에 기준학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항공기기 제작이 단위수가 달랐으니 망정이지 같아서 2, 3학년이 같이 배운다. 일부러 그렇게 짰다라고 하면 보통 상위 학년에 그 과목 개설을 하거든요. 교육과정 편제는 2학년, 3학년 다 하지만 과목 개설은 한 개 학년 중심을 놓고 개설하게 돼요. 개설한 다음에 이제 OMR 카드를 업로드하게 되면 3학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2학년 입장에서는 타학년이 되죠. 그래서 이 올릴 때 타학년으로 올린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 학교가 무학년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선생님들 그 학교 책자로 나간 교무 업무 매뉴얼에 보면 그 문제 해결 방안에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그 업로드 할 때 간혹 업로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OMR 카드는 분명히 제대로 있는데 업로드가 안 될 때는 전입생이 있는데 편성이 안 된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1차 지필평가를 4월 말에 보잖아요. 그럼 전입생이 한 4월 뭐 15일쯤 왔어요. 그럼 전입생이 왔을 때 학적 담당자나 교육과정 담당자가 과목,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으로 수강자를 편성해주면 이런 에러가 안 나는데 보통 학기 중에 전입생이 생기면 편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러다가 OMR 카드를 읽는 순간 안 올라가면 아, 편성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편성 학생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성적 처리 담당자는 그런 건을 모르면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보통 1차 지필에 OMR 카드는 있는데 리딩했을 때 업로드가 안 되는 사유는 전입생이 있을 확률이 높다. 미편성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고요. 또 제일 많이 이제 어려운 점이 우리 학교 학생이 위탁을 4월에 나가는데 편성은 이미 다 3월 말이면 끝나 있잖아요. 수강생 편성 다 해놨는데 4월이나 5월에 위탁을 가거나 뭐 7월에 현장 실습을 나가요. 근데 성적을 그 실습 기간에서 학기말 성적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봐요. 수강학생 제외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수강생에서 제외해주면 제일 쉬운데 이미 1차가 끝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가버리면 성적 자료가 업로드된 게 있기 때문에 걔를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학기말 성적 산출 대상에서 포함 안 함으로만 하면 된다.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개념은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 파일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관을 했는데 또 수정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필평가 볼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나이스의 문항정보표를 등록을 하는데 또 이때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분명히 저장했는데 OMR 카드 다 읽어서 채점하세요 메시지 받고 채점하려고 보면 채점을 막 못해요. 분명히 OMR 카드 다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문항정보표 등록에서 저장만 해놓고 마감을 안 한 경우에요. 마감을 하면 채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동일한 과목을 A라는 과목을 아빠는 홍길동 선생님이, B반은 뭐 다른 뭐 가나다 선생님이 가르쳐요. 근데 같은 성적 처리를 할 거니까 문항정보표는 대표 선생님 한 분이 올리시겠죠. 근데 이제 뒷반 선생님이 문항정보표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보안 때문에 접근 권한이 좀 막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필평가 기간으로 묶어놓은 기간이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뒤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안 때문에 처음에 등록한 선생님만 수정하거나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100점인 경우에는 과목 점수만 등록한다. 이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필평가가 끝나고 문항 출제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재시험을 볼 수도 있고 재시험을 안 보고 그 시험 오류가 생긴 문항을 무효 처리하고 배점을 100점 만점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뭐 97.1로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 경우에는
이제 100점 만점을 수정을 해주는데 간혹 모두 다 맞게 해주겠다. 모두 다 정답이다 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정답했을 때는 5월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무표기한 애들은 틀려요. 근데 무표기한 애들도 점수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문항정보표에 기타를 입력한다. 좀 이따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아까 저장과 마감의 관계. 그리고 타협과 복사 기능은 마감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필평가를 서술형, 논술형, 즉 서답형으로만 봤다. 그래서 채점이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이거 역시도 이제 학생답 정보표에서는 조회는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항정보표 등록하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네, 문항정보표 접근을 아까 처음에 탑재하신 선생님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지필평가 기간을 1차는 뭐 4월 말부터 5월 몇째 주까지 기간 설정 아까 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 기간 설정 해놓은 동안에는 처음에 등록하신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나와 동교과 가르치는 선생님, 뒷반 선생님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문항 출제해서 등록까지 했는데 부득이하게 병가로 뭐 2주 이상 비우게 됐다. 그러면 뒷반 선생님이 문항정보표를 확인해 줘야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필평가에 문항정보표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에서 사용자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권한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답 관리는 OMR 카드를 리딩했을 때 절대 어떠한 사유로든 학생답은 수정할 수 없죠. 근데 결실 사유가 틀렸다. 예를 들어서 OMR 카드 마킹을 변결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미인정결이다. 그러면은 다시 OMR 카드를 미인정으로 해서 리딩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적 관리에서 직접 교과 선생님이 수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학생답은 절대 어느 경우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선생님들이 성적 자료를 다 올려주면 채점하기 할 수 있는데 채점 방식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점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여기 학생 답안 선택형에서 선택하고 채점을 돌리는데 이때 검증을 누르면 무표기 문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시 사유가 맞는지도 여기서 인원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이 채점 끝났다 하고 그냥 출력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검증을 통해서 인원들이 맞는지 좀 보시도록 연수를 해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필평가를 아까 뭐 수행평가로만 본다. 아니면 또 지필평가에서 이제 서술형이 있다. 그럼 이제 성적관리에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적관리에서 서술형 점수까지 다 수기 입력이 완벽하게 되고 학생 확인이 끝났으면 마감을 하게 되죠. 마감을 할 때 이제 간혹 이동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교과끼리도 강의실 2개 분리해서 듣는 경우에 그 이동 수업 과목도 그 해당 강의실을 다 마감해야만 문항 분석이라든지 진행이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성적 관리 화면을 볼 텐데 이제 PPT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이스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지필평가에서 문항정보표 다 넣고 서술형 점수를 이제 성적 관리에서 수기 입력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점수가 수기 입력한 게 맞는지, 그다음에 리딩에서 들어온 점수가 맞는지 보고 어떤 학생이 점수가 다 공란이다. 공란이면 왜 없는지, 결시에서 없는 건지 전출을 가서 없는 건지를 꼭 이렇게 체크해 줘야 돼요. 각 학생별로 어느 칸이든 한 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감이 되죠. 자, 그래서 점수 이상 유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은 이 결시 사유가 만약에 잘못됐다면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인원수랑 맞는지도 꼭 보셔야 되죠. 시험 응시하는 학생과 결시생, 수강생 수가 맞는지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별 학적 변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무심코 공란으로 둔 채로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마감할 때에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확인시킨다 그러면 이런 학적 변동 사항도 다 들어간 채로 출력해서 확인받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은 요 위에서 요걸 가지고 사인받는 방법도 있지만 뭐 우리 학교는 개인별로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출력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과목별로. 네. 그래서 지필평가 모든 강의실이 마감된과 동시에 즉 국어 선생님은 뭐 1, 2, 3, 4반 들어간다. 뒷반 선생님 5, 6반 들어간다. 그러면 1, 2, 3, 4, 5, 6반이 모두 다 마감되면 문항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지필평가 과목관리에서 아까 통계자료, 평균이라든지 편차를 활용해서 인정점 산출할 때 기준 점수로 참고할 수 있다. 얘기고요. 마감을 했는데도 문항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경우에는 순서상 뭐 배점이나 답의 변경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재채점을 해야 돼요. 재채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 이상이 없으면 지필평가 마감관리 이제 교과 선생님이 하시고 나면 이제 성적처리 선생님은 성적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모두 다 마감을 해야 되죠. 자, 교과 선생님이 마감할 때 반드시 결시 사유나 공란이 있는지를 보고 마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과 선생님이 요거 마감을 안 하셨으면 여기가 X가 뜨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마감을 안 하고 장기간 출장을 갔거나 뭐 장기간 뭐 갑자기 부재 중이 됐어요. 그러면 성적 처리 담당자가 이게 마감이 안 됐으니까 성적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 마감을 해버리시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반에 학적 변동생이 없거나 결시생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 반에 결시생이 있는데 그 확인도 안 한 채로 공란인 채로 여기가 원래 교과 선생님 마감할 때는 공란이면 마감이 안 되거든요. 공란인데 이 선생님이 없다고 제가 성적 처리 담당자가 강제로 마감 정보 저장을 해버리면 얘가 마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면서 성적 처리가 돼버려요. 나중에 인정점을 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걔는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적 처리 선생님은 모든 과목의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때만 마감 정보 저장하셔야지 여기 X표 떠 있는데 강제 마감 정보 저장해버리면 아주 곤란해진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학생 확인 중에 아이들이 마킹을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만 다시 리딩을 했어요. 뭐 사인펜이 읽히지 않아서 무표기로 읽혔다든지 아니면 살짝 비껴갔는데 뭐 그게 인식을 엄한 답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재리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류가 발생한 OMR 카드만 수정해서 재리딩하면 돼요. 근데 일반에서 뭐 10번 학생이 틀렸는데 10번 학생 고친 다음에 이 학생 일반의 모든 학생 뭐 30명을 리딩할 필요는 없고요. 그 10번 학생만 리딩하면 덮어 씁니다. 그렇지만 채점, 교과 선생님은 채점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에만 리딩해서 올렸지만 채점은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거 가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OMR 카드를 싹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수정한 아이만 다시 읽어서 업로드하면 교과 선생님은 그 학생이 속한 반에 전체만 채점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하나 항목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험이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가 시험을 봤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번 20문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17번이 틀렸어요. 그 17번이 배점이 3점짜리였어요. 그럼 교과 선생님 입장에서 17번의 배점 3점은 0으로 만들고 21번에다가 이제 추가 시험 본 내용을 수기 마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원래의 OMR 카드를 나눠주고 다시 거두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잘못된 답 17번 오류가 있는 OMR 카드 냅두고 새로운 OMR 카드에 뭐 1번에다가 체킹을 하던 1번에 체킹을 하면 그걸 교과 선생님이 21번에다가 이기하시는 거죠. 이기해서 원 OMR 카드가 그러면 21번까지 있고 17번은 이제 배점이 0인 상태인 그 OMR 카드를 리딩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기하다가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질문도 하세요. 새로 리딩한 OMR 카드 1번에 제시험본 문항으로 리딩한 것을 성적 파일에서 엑셀, 이게 CSV 파일이니까 엑셀 같은 형태잖아요. 붙여넣으면 안 되냐, 21번에다가. 그거는 솔직히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답 카드를 리딩했을 때 절대 학생답에 손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리딩해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붙여넣었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약간의 조작이 생겼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교과 선생님이 아닌 성적 처리 담당자가 붙여놓을 거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해도 OMR 카드를 이기하든 아이들에게는 뭐 시험지에다가 쓴 것을 그걸 보고 OMR 카드에 이기를 하던 이기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점수 제 시험 안 보면 뭐 이 작업은 필요 없겠죠. 어쨌든 OMR 카드는 그래서 원래 OMR 카드와 추가 시험을 본 OMR 카드를 같이 보관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옮겼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 생기면 좋은데 생겼다. 자, 그래서 우린 재시험을 안 보고 모두 다 답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표기했어도 맞게 해주고 중복답 2개, 3개 마킹했어도 맞게 해주고 찍 그었어도 맞게 해주고 뭐 정답은 없으니까 솔직히 의미 없죠. 그랬다 그러면 아까 나이스에서는 얘가 5어 기능을 설정했을 때 무표기한 아이들은 틀려요. 무표기한 아이들도 맞게 해주려다 보니 이제 기타 2라는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교에 그러면 안 되는데 부정행위자가 생겼어요. 뭐 핸드폰이 울려서 또는 다른 진짜 뭐 부정행위를 해서 보통은 0점 처리를 안 하지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과 얘는 0점 처리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협의로 준비하시고 OMR 카드를 리딩하면 학생 답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이미 20번 문항 중에 뭐 17번까지 풀어가지고 리딩했는데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 어쨌든 얘가 17번까지 중에 맞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점수가 뭐 10점이든 뭐 7점이든 있겠죠. 그러면 걔는 학생 답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점수를 0점으로 바꾸는데 디고란에는 뭐 부정행위로 인한 몇 점 처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또 거기에 오류가 있어서 제채점을 실수로 눌러버렸어요. 오류는 없었는데 교과 선생님이 제채점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얘가 또 점수가 살아나요. 그럼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또 화면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적 수정 이력부를 나이스에서 출력해서 첨부하든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든 학교에서 아마 결정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정답이나 배점이 바뀌었을 때는 이 수정 기록부를 관리하게 되죠. 근데 나이스에서 출력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아이디 선생님이 무엇을 바꿨는지가 다 나오고 이제 이것을 선생님의 단순 실수인데 다 관리하기 힘들면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난 선생님들은 요거와 더불어서 성적 수정 기록부를 관리해가지고 이제 근거로 남겨두는 거죠.